안녕하세요. 앙숙같이 지내던 시누이 덕에 지옥에서 벗어난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사람은 깊게 알아봐야 제대로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이상처럼 들어왔던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저희 시누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누이 덕에 악마 같은 남편의 본성을 알고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땐 저도 어렸고 고작 남편도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기에 철이 없었죠.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린 청춘의 시작에 저희는 열심히 사랑했고 그만큼 또 열심히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는 딱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헤어졌었는데요. 남편은 제게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시금도 전폐하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방에 콕 틀어박혀 눈물을 흘리는 절 보면서 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 보면 부모가 세상 떠난 줄 알겠다. 뭔 그런 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유난을 떠는 거야? 그래, 세상에 남자가 걔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인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엄마, 아빠 내 맘 절대 몰라.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하냐던 부모님의 말씀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이별이라는 걸 극복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눈물만 흘리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길 반복하다 보니 뭔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쯤 나랑 헤어진 그 인간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으면 손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가족들과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빤 그런 절 보며 놀리기 바빴어요. 이제야 정신이 좀 차려지나 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배가 확 고프지? 어, 아주 정신이 확 들더라. 세상의 절반이 남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좋은 사람 다시 만날 텐데 내가 뭐하러 여기 얽매여 있나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고 있으면 너만 손해라고 했지? 자, 우리 먹순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동안 마음고생 제대로 했을 테니까 오늘은 아주 밥 2그릇 먹어. 반찬도 넉넉하게 했으니까 그냥 팍팍 먹어. 팍팍.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고작 이별 하나로 마음고생을 하면 결국 그것도 모두 시간 낭비라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부터 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남자친구는 사귀지 않았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크게 관심도 없었거니와 가족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중반과 후반, 그리고 30대 접어들던 그해 겨울, 우연히 들른 사진 전시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주희야, 주희 맞지? 오랜만이다. 먼저 이별을 고한 사람이 제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는 게 좀 웃긴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악감정도 없고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 여긴 어쩐 일이야? 전시 보러 왔어? 어, 이거 전시회 연 사람이 내 친구거든. 잘 왔네. 여기서 널 다 만나고. 오빤 여전하네. 달라진 게 없어. 그지? 너도 변한 거 하나도 없네. 혹시 시간 괜찮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할까 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날 저희는 전시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남들에겐 그저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저희에겐 뭔가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사람이 절 붙잡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희야, 혹시 괜찮으면 휴대폰 번호 좀 교환할 수 있을까? 시간 날 때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휴대폰 번호를 건네줬습니다. 확실히 느낀 건 남편은 20대 때보단 훨씬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첫 연애 땐 어른스러움 없이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30대가 되어 마주했을 땐 아이 같은 면모가 없고 그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낯설기도 했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밥을 먹었던 저희는 다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고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을 하다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당연히 오빠 부모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굿을 펼칠 땐 언제고 하여간에 요즘 젊은 애들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이야, 근데 거기서 다시 만난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 운명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닌가 봐. 주희야, 아빠는 너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그때랑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있었죠.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많이 달라졌더군요. 예전처럼 말싸움에서 이기려 들지도 않았고 사소한 거라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흰 2년 정도 싸우지 않고 무난하게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친구구나. 어서 와요.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은 절 보고 환히 웃으시며 절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온다고 상다리가 휘어져라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으셨는가 하면 제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서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전 이 정도로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께 음식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모자라면 더 말해요. 오늘 아가씨 온다고 내가 양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 안으로 누군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신우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한쪽 입꼬리만 쓱 올리고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땐 엄청 젊었던 것 같은데 언니도 그새 많이 늙었네요. 못 알아볼 뻔. 사실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 신우이를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늦둥이 딸이었고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교복을 입은 신우이를 마주치면 무척 귀여워해 줬었는데 신우는 그게 정말 싫었나 보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을라 치면 손을 탁 쳐내버리고 귀엽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고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 또한 신우에게 마음을 더 내어주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저런 말이라는 게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는 아가씨도 벌써 20대 중반이네요. 그땐 교복 입고 엄청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귀여운 맛이 하나도 없네. 귀엽다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요. 언닌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사람이 싫다는지만 골라서 해요? 네? 예. 그게 너 무슨 말버릇이야? 앞으로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의 없게 말하는 거 고치도록 해라. 그래요, 아가씨.
이제 우리 가족 될 사이인데 좀 잘 지내봐요. 난 아가씨 좋은데 아가씨는 옛날부터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오빠는 왜 전일 다시 만나서 그리고 엄마도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아이, 짜증나 진짜. 신우인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쾅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이도 먹고 몸도 커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속으로 웃음만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참 많이도 부딪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남편도 저희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왜 저런 놈을 다시 만나냐고 하셨던 부모님과 오빠도 남편의 듬직함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했어요. 오빤 남동생이나 형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었는데 남동생 같은 매제가 생겼다며 무척이나 좋아했고 남편도 여동생만 있었던지라 형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는데 친형 같은 형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게다가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 오빠와 취미가 딱 들어맞아서 주말마다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고 낚시를 가면 꼭 저와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주곤 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오늘은 파도가 좀 거친가 봐. 그러게, 다들 표정들이 안 좋네. 너희 아빤 평소에는 잘 나가는데 파도만 좀 쳤다 하면 배멀미라거든. 아마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다. 이렇게 친정집에 잘하는 남편에게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당연히 시부모님께 무척 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같이 잘하는 남편에게 딱 하나의 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술주정이었어요. 사람에게 손찌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폐악질을 부리는 술주정을 부리는 건 아니었죠. 연애를 할 땐 같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친정 식구들과 같이 한잔할 일이 생기니까 술버릇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 술주정은 바로 지나치게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집에 다들 모여 잡아온 물고기를 회로 떠서 소주를 곁들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남편이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저 장인어른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다. 어? 나한테 섭섭한 게 있다고? 뭔가 어서 말해보게. 아까 집에 올 때 형님 차를 보니까 형님 차가 바뀌어 있던데 그거 장인어른께서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저희 집사람 차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을 땐 돈 없다고 하셨으면서 형님 차는 비싸고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살짝 서운합니다. 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마누라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대신 서운해해주는 남편도 있고 이거 찍어놓고 내일 매제한테 문자로 보내줘야지. 준이 차 내가 바꿔준 게 아니야. 자기가 직접 바꾼 걸세. 누군 바꿔주고 누군 안 바꿔주고 난 그렇게 티나게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빠, 일일이 대답해 주지 마. 에휴, 어차피 내 차 바꾸고 나면 자기도 타고 다니니까 저러는 거야. 에휴, 사람이 다 좋은데 왜 술만 마시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가 모르겠네 정말. 술 먹고 사람 안 건들고 물건 안 집어 던지는 게 어디야. 저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가면 되지. 난 강서방 치중 진담하는 모습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다른 술버릇보단 양반이긴 했지만 매번 이렇게 솔직한 술주정을 부리면 저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딱 하나만 부탁할게. 당신이 술을 마시는 건 좋지만 우리 부모님 앞에서까지 자꾸 그런 주정을 부리니까 내가 좀 불편해지려고 해. 당신 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 어제 내가 장인어른 앞에서 뭐라고 실수했어? 봐봐. 또 이렇게 저질러 놓고 기억은 못하는 거. 어제 당신 술 마시고 혼자 취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 차는 안 바꿔주면서 우리 오빠 차는 바꿔줬다고 서운하다고 말했어.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 정말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전부터 그랬지? 당신 술 마시면 과하게 솔직해진다고. 그래, 솔직한 것까진 좋아. 그런데 이렇게 저질러 놓고 기억을 못 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좀 고쳤으면 해. 미안해, 여보. 내가 한 번만 더 술 먹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형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이젠 사람이 아니라 개다, 개. 그렇게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만 말썽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시누이도 제 속을 어지간히 긁어놓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설날 때였어요. 설날 전에 미리 친정에 들렀다가 설 전날과 설 당일은 시댁에서 보내기 위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더니 시누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돈 많이 벌어요? 한복 맞추는 것도 다 돈일 텐데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얜 왜 새언니 얼굴 보자마자 시비 걸고 그래? 새아가 너무 예쁘다 얘.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이거 한복 맞추는데 얼마 안 들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니께 세배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입고 온 거고요. 어머님은 예쁘다고 하시는데 뭐 불만 있어요? 아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한마디라면 백마디가 돌아오니 언니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백마디인 태클을 듣는 게 싫으면 한마디 태클을 안 걸면 돼요. 명절이니만큼 서로 영양가 없는 말로 싸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가씨. 한복을 입고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다니 정말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 드린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벼랑간 어머님께서 커다란 볼 2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한 곳엔 커다란 반죽 덩어리가 있었고 또 다른 곳엔 만두소 같은 것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모처럼 명절 분위기 좀 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어. 우리도 설맞이 만두 빚어 먹자. 어때? 오, 만두를 만들자고? 재미있겠는데. 난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당신은 만들어 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처음이야. 어머님,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사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자, 그럼 우리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 신우와 남편은 거실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 좀 서툴긴 했어도 하다 보니까 무척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만두를 빚는데 열중하던 중 시누이가 제가 만들어낸 만두를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새언니, 만두나 떡을 못나게 빚으면 못생긴 아이를 낳는데요. 언니가 빚은 만두를 보니까 미래 우리 조카 얼굴이 벌써 그려지는데요. 오빠, 돈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그 순간 시모는 신우이의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으며 신우이를 잔뜩 타박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새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어오르려고 하지 말라고. 아, 엄만 진짜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제가 이런 거엔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요, 아가씨. 어차피 입에 들어가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일 텐데 굳이 막 정성을 엄청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해서 못생긴 아기 낳겠네요. 만두들이 다 그 모양으로 생긴 거 보면 아, 아가씨는 아직 남자친구 없으니까 결혼을 논하긴 아직 어렵겠구나. 미안해요. 이건 제 실수. 야, 야, 강윤 너 까불다가 새언니한테 제대로 당했네. 그 말을 들은 신우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완전히 홍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신우의 말에 사사건건 반응해주는 이유 궁금하시죠? 이렇게라도 해줘야 나중엔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저한테 안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말을 되받아치자 나중엔 더 이상 제게 대놓고 기어오르려고 하진 않았고 그냥 말없이 째려보거나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는 게 끝이었어요.
어차피 이런 행동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선에서 해결이 됐기에 제가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잠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몸이 왜 이러지? 몸살이 났나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도 쉽게 낫질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달력을 보니 시기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확인을 했는데 2줄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빨리 생기지 않아 속상하던 차였거든요. 그 길로 바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하시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 긴장되는 마음을 숨기고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이세요? 아기집이 2개예요. 원래는 하나여야 할 아기집이 2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언제 아이가 찾아올까 하면서 나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얼른 남편분께도 알려주세요. 분명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나와 사진을 찍고 나서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쁜가 싶은 마음에 문자를 남겼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남편에겐 집에 와서 알리기로 하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먼저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선 제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주셨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벼랑간 우당탕 하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들기 전엔 분명 바깥이 밝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 칠흑 같은 어둠이 서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웬 우당탕 소리가 난 건가 싶어 밖으로 나가 불을 켜보니 신발장 앞에 남편이 대자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계를 쳐다보니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채로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이 이렇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이었죠. 저는 괜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힘도 빠지는 마음이 들어 남편을 질질 끌고 와서 겨우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남편은 저렇게 코까지 골면서 아주 잘 자고 있더군요. 아, 당신 내일 보자. 저는 자동차 시동을 켠 것 같이 우렁차게 코를 고는 남편 옆에서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을 차리기 위해 일어났는데 침대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지?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있나 싶은 마음에 나가봤는데 남편이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앞치마까지 두른 채로 말이죠. 당신 거기서 뭐해? 어, 일어났어? 안 그래도 막 깨우려던 참이었는데. 앉아, 오늘 찌개가 아주 맛있게 잘 끓여졌어. 속 안 아파? 당신 어제 술을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셨던데? 그렇게 취해놓고 집엔 또 어떻게 들어왔대? 집엔 당연히 들어와야지. 사랑하는 당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남편은 생글생글 웃으며 절 식탁에 앉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깥 찌개를 제 앞에 내어주면서 수저까지 야무지게 챙겨주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 그저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제 앞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어제 엄청 중요한 회식이 있었거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만 했어. 그래서 당신이 남긴 메시지도 늦게 봤지 뭐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서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난 어제 당신한테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어서 연락했었는데 당신이 말을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미안, 미안. 다신 그러지 않을게. 그나저나 내가 쌍둥이 아빠가 된다는 게 너무 안 믿겨. 오늘 아침에 밥 차리면서도 막 꿈을 꾸는 느낌이었던 거 있지? 여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아이 아빠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살게. 이렇게 약속해. 남편은 제게 새끼손가락까지 내밀며 약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섭섭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 서운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남편과 서운한 감정들을 풀고서 맛있게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아무래도 쌍둥이를 가져서 그런지 임신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르게 휴직계를 낸 뒤 쭉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땐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가더니 집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귀신같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도 좀 수월했던 건 남편이 쉬는 날엔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을 모두 도와줬다는 것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도 오래가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새 노트북을 사오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잘 쓰지 않은 노트북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새 노트북을 사오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웬 노트북이야? 집에 잘 안 쓰는 노트북 있잖아. 아, 그 노트북은 용량도 작고 오래됐잖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당분간은 집에서도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노트북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길래 노트북까지 사줬대? 그만큼 날 인정해 주는 거지. 그리고 서재에서 한동안 일만 해야 되니까 서재에 들어오지 마. 나 집중해야 하니까.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고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퇴근 후 서재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혹시라도 제가 서재 문을 두드리려고 치면 방 안에서 화내는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어요. 나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문 두드리지 마. 그저 밥을 굽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서재 문을 두드렸던 것뿐인데 문 두드리는 것 하나로도 저렇게 예민하게 구니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나 아니면 승진 여부가 걸려있는 건가 아니면 스케일이 많이 큰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이후부턴 제가 서재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즈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는데 저는 이미 만삭의 몸이기도 했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어 병원 이외의 거리는 이동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이동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껜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아,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신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 생신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을 하고 출근을 했고 저는 괜히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전 오늘 가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잡채도 해드리고 해야 하는데. 아이고, 무슨 소릴. 미역국이든 잡채든 사 먹으면 그만이다.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라. 어머님께선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님께 생일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를 보내드린 뒤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챙겨 먹고 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잠에 빠져 있는데 귓가에 계속해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뭐지 싶은 마음에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보니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신우이였어요. 임신하고 난 이후부턴 시댁에 가도 얼굴을 보지 못했고 티격태격 감정 싸움을 하지도 않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우가 왜 전화를 걸었나 싶은 마음에 목소리를 한두 번 가다듬곤 전화를 받았죠. 네, 아가씨. 노트북 비밀번호 0717. 언니, 지금 당장 가서 노트북 열어봐요. 무슨 소리야, 아가씨. 노트북 비밀번호요? 오빠가 쓴 노트북 비밀번호라고요. 빨리 지금 가서 열어봐요. 그걸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노트북은 지금 서재에 있어요. 서재는 아마 잠겨 있어서 확인이 안 될 텐데. 잠시만요. 신우인 낮은 목소리로 제게 계속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재로 향했는데 웬일로 서재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노트북을 연 뒤 신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노트북의 화면이 뜨더라고요. 네, 0717 눌렀어요. 왜요? 뭐 필요하대요? 그럼 일단 노트북 안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절대로 이 전화 끊지 말고요. 신우의 알 수 없는 말에 일단은 노트북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폴더에 비밀번호는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지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잠겨있는 폴더를 풀어 파일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스러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안엔 남편,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촬영한 셀카, 음식들, 그리고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울 정도의 사진들과 영상들도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폴더가 여러 개였는데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여자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각기 다른 여자들과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더 경악스러웠던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폴더를 확인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의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이 됐는데 글쎄 남편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아닌 겁니다. 저한텐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으로 다른 프로필 사진이 보이도록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겐 다른 프로필 사진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메신저의 대화방을 하나하나 클릭해 보니 낯선 여자들과 대화를 한 것 같은 방도 있었고 오랜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안엔 제 험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험담도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를테면 늙은 장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힘들다거나 장모 몸에서 늙은이 냄새가 난다는 둥 한눈에 봐도 기분이 나쁠 만한 조롱들이 가득이었어요. 충격적인 사진, 영상, 그리고 대화 내용들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가려져 있었던 남편의 민낯을 여실히 본 듯해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린 뒤 폴더를 모두 압축해서 제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메신저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찍어 놓았죠. 그러던 중 휴대폰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 전화를 하고 있는지 끊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 노트북 안에 어떤 게 들어있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신우에게 말해줬습니다. 신우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그저 한숨만 푹 내쉬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임신한 마누라를 두고 지금까지 이런 짓을 벌이다니. 딱 보니 채팅으로 이 여자들 나몰래 만나고 다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취미가 있네요. 바람 피려면 몰래 만나거나 다니지. 이런 걸 왜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지도 모르겠고요.
나한테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서재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채팅으로 여자들 꼬셔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아가씨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밥 다 먹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번호를 중얼거리더라고요. 혼자서 0717, 0717 거리고 있길래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최근에 노트북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자꾸 까먹을 것 같아서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 술 취하면 거짓말 못하는 거. 그래서 언니도 알고 있는 비밀번호냐고 슬쩍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말한 거예요.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언니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딴 것들을 노트북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니 진짜 소름 끼쳐서 말도 안 나오네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은 척 덤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한참 전부터 벌렁거리던 심장은 시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고 나중엔 배까지 점점 아파오더군요.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힘을 다해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119, 119 좀,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배가 아프다뇨. 언니, 언니! 애타게 저를 부르는 신우의 목소리, 그리고 느껴지는 통증을 뒤로 한 채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익숙한 집의 천장이 아닌 병원 천장이 눈앞에 보였고 이상하게 몸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으며 동시에 통증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어머, 주희야,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여기 병원이야, 병원. 언니, 몸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애기, 애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들은 무사히 잘 태어났어. 지금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인큐베이터요? 왜요? 저희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예정일보다 좀 빨리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 말고 언니가 큰일 날 뻔했던 거 알아요? 수술하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언니 한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하마터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뻔했다고요. 신우는 제 손을 잡고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절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희은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항구, 아니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역한 그 몹쓸 놈이 너를 두고 허튼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 요까지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걸 보고 네가 충격을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아주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구나. 이게 다 우리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우린 분명 사람을 낳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는지. 너 일어나기 전에 사부인이랑 사돈한테 얼마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지 몰라. 언니한테 오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의 잘못은 단순히 불륜을 넘어 하나의 범죄니까. 저희도 사람이고 양심이 있어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랑 같이 살라고 말 안 해요. 언니의 선택에 따를게요. 무조건. 시부모님과 신우는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어머니와 아버지 오빤 두말할 것 없이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던 남편을 불러달라고 신우에게 부탁했습니다. 끝낼 땐 끝내더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남편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게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힘겹게 제 몸을 일으킨 다음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남편의 뺨을 여러 대 올려붙였습니다. 나 당신 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랑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거 토할 것 같고 너무 역겨워서 내 머리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싶어서 불렀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네 애를 품고 있는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 아니 다른 여자들이랑 그렇게 더럽게 놀고 싶었어? 언제 그렇게 나 몰래 다른 여자들 만나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놀았대? 그냥 스트레스는 받는데 제대로 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당신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참,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랑 바람을 피워댄 게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때문이었다? 그게 끝이야?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몹쓸 짓 한 거 나도 알아. 그치만 다른 남자들도 다 뒤에서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솔직히 안 까봐서 그렇지. 까보면 형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살걸?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오빠랑 아빠까지 욕되게 만든다고? 미안한데 모든 남자들이 너처럼 그렇게 다 더럽고 역겹게 굴진 않아. 노트북으로 폴더까지 잠궈가면서 음침하게 사진이랑 영상 촬영하고 훔쳐보고 장인 장모 욕하고 그러고 살진 않는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맞으니까 할 말 없는 것도 맞고. 그런데 여기서 나랑 갈라선다거나 뭐 그럴 건 아니지? 잠깐 미안한 기색을 보이던 남편은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니 뻔뻔하게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이혼을 하게 된다고 쳐. 그럼 애는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 알잖아. 나중에 자라다 보면 아빠의 역할이 꼭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떡하게? 미안한데 너 같은 거 밑에서 키울 바엔 차라리 나 혼자 키워. 그리고 나 도와줄 사람 차고 넘쳤어. 우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따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난 당신이 용서해준다고 하면 당신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 못해 자기 친정 가족들까지 욕한 남편을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 미륵 보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당신이랑 1분 1초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해. 갈라서자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몇 번이나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책정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양육비도 인당 6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미련 없이 등을 돌리더군요. 제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었죠. 구질구질하고 역겹고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던 날 신우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오늘 서류상으로 완전히 끝났다면서요. 축하해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전부 아가씨 덕분이에요. 예전엔 오빠 술 마시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술만 마시면 지나치게 솔직해지는구나. 큰일이다 싶었는데 그 술버릇이 이렇게 사람 인생을 구하네요. 언니, 미안해요. 가족으로 있는 동안 버릇없이 굴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동안 언니한테 좀 잘하면서 살 걸 그랬어요. 에이, 뭐려. 따지고 보면 나도 잘한 거 하나 없는데. 근데 아가씨, 왜 절 도우신 거예요? 본인 오빠 나락가게 만들면서까지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술 먹고 사고 친 것도 한두 번도 아니었고 언니랑 티격태격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태어날 조카들을 생각하니까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구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오빠를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벌 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천벌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니 언니도 다시는 오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우리 조카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 조카들도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언니한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게요. 잘 지내요, 언니. 그래요. 아가씨도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줘서 가족이라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마지막으로 신우와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한때는 아웅다웅 다퉜던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저의 인생은 달라질 것 없이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우리 쌍둥이들도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자 혼자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고 저도 저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있거든요. 최근엔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는데 다들 제가 너무 그리웠다며 한 번씩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육아도 너무 좋았지만 무엇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일을 하는 게 제일 그리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구원해준 신우와 시부모님은 아주 가끔씩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기도 하고 이혼 후에도 제 행복을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셨던 분들이라 종종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실 때마다 밖에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아이들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메일에 백업해둔 자료를 경찰서에다가 곧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혼 소송을 걸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신고를 조금 늦게 하게 됐어요. 저한테 모든 증거들이 남아있어서 증거 인멸을 하거나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일 따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범죄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는 탓에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남편의 폴더 안에 들어있는 사진과 영상의 파일 크기도 상당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딱 신고를 하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당신이 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집으로 뭐 이상한 우편 같은 게 왔던데. 내가 당신 신고했어. 요즘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당신도 알지? 처벌 수위도 강화됐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한 뒤로 이런 짓 안 하고 살고 있어.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남겨놓은 것들도 이미 다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신고를 한 거야? 나중에 당신 신고하려고 그때 자료들 다 내 메일로 보내놨지. 지금은 어떻게 살든 말든 과거에 당신이 저지른 짓이니까 당신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튼 처벌 잘 받고 뭘 잘못했는지 제발 깨달을 수 있길 바래. 이 더럽고 추접한 인간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싫네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절대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런 아빠 차라리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땐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잘 말해줘야겠죠. 뜨거운 가마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저 스스로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찬란하게 펼쳐질 저의 삶,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